금값이 결국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지던 온스당 5,000달러를 명확히 돌파했습니다. 한때는 상상 속의 숫자로 취급되던 가격대였지만 이제 시장은 이 수치를 과열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결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현상을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닌 글로벌 금융 질서가 구조적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증거로 보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부터 던져야 합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모든 자산 중에서도 금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지정학적 리스크의 질적 변화입니다. 과거의 지정학적 위기는 특정 지역, 특정 분쟁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불안은 다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 질서 자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 리스크, 무역 갈등의 재점화, 영토 문제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시장은 더 이상 위기는 곧 진정된다는 전제를 두지 않습니다. 불확실성이 일시적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고착화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투자자들이 찾는 것은 수익이 아닙니다. 생존과 보존입니다. 금은 바로 이 지점에서 선택됩니다. 금은 약속이 필요 없는 자산입니다. 어떤 정부의 재정 상태에도, 어떤 통화 정책에도, 어떤 정치적 선언에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금이 다시 화폐의 원형으로 복귀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미국 통화 정책의 방향성입니다. 연준은 이미 명확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고금리 시대는 끝을 향하고 있으며 기준금리는 중장기적으로 하향 안정화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은 이자를 주지 않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비효율적인 자산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내려가는 순간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자를 주지 않는다는 단점은 사라지고 가치가 희석되지 않는다는 장점만 남게 됩니다. 특히 미국의 재정 상황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미국 연방정부 부채는 이미 역사적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이 부채를 감당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은 많지 않습니다. 세금 인상, 지출 축소, 혹은 통화 가치 희석. 시장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통화의 구매력은 점진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이 인식이 확산될수록 금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요인은 중앙은행들의 행동 변화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최근 몇 년간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금 보유량을 꾸준히 늘려왔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포트폴리오 조정이 아닙니다. 외환 보유고의 성격 자체를 바꾸는 움직임입니다. 달러 자산 비중을 줄이고 금이라는 실물 자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전략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가장 보수적인 투자자입니다. 그들이 움직였다는 사실 자체가 이 흐름이 얼마나 장기적이고 구조적인지를 말해줍니다. 이 과정에서 금의 글로벌 시가총액은 이미 수십조 달러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단일 기업, 단일 산업과 비교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금은 이제 하나의 시장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하부 구조로 다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초고액 자산가와 패밀리 오피스들이 금을 늘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단기 가격 변동에 관심이 없습니다. 세대를 넘어 자산을 지키는 수단으로 금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지금의 금값 상승은 위험 선호의 결과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시장은 더 이상 기존 질서가 안전하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불신이 쌓이고 쌓여 결국 금값 5,000달러라는 숫자로 표면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격을 천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숫자는 하나의 경고이자 신호입니다. 과거의 기준으로 미래를 판단하지 말라는 신호입니다. 금은 지금 가격이 비싸서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화폐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금이 체제 변화의 신호라면 은은 그 변화가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산입니다. 최근 은값이 온스당 110달러를 돌파하며 역사적 고점을 경신한 것은 단순한 투기적 움직임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은의 상승은 감정이 아니라 수요 구조의 붕괴와 재편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을 여전히 금의 저렴한 대체제 정도로 인식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은은 더 이상 그 위치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은은 현재 안전자산이면서 동시에 산업 필수 자원이라는 매우 드문 이중적 성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점이 금과 은을 결정적으로 구분짓는 요소입니다. 우선 은의 산업적 수요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은은 전도성이 가장 뛰어난 금속 중 하나입니다. 이 특성 때문에 AI 연산장치, 고성능 반도체, 전기차, 2차 전지, 태양광 패널 등 첨단 제조업의 핵심 공정에서 대체 불가능한 소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AI 인프라 확장과 에너지 전환은 일시적 유행이 아닙니다. 국가 단위의 전략 산업으로 이미 고정된 흐름입니다. 이 말은 곧 은에 대한 산업 수요가 정기 변동에 따라 쉽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공급입니다. 은의 생산 구조는 금과 다릅니다. 은은 대부분 부산물 형태로 채굴됩니다. 굴이나 아연을 캐는 과정에서 함께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은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생산량이 즉각적으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즉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공급은 구조적으로 경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불균형이 은 가격을 밀어올리는 가장 강력한 동력입니다. 여기에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더해지면서 은은 또 다른 역할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통화가치 하락, 인플레이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질수록 투자자들은 실물 자산을 찾게 됩니다. 금이 1차적인 선택지라면 은은 금보다 더 공격적인 대안으로 인식됩니다. 변동성은 크지만 그만큼 가격 탄력성도 큽니다. 그래서 위기 국면이 깊어질수록 은은 금보다 더 빠르고 강하게 움직이는 경향을 보입니다. 최근 2년간 은값이 약 5배 가까이 상승한 것은 이 두 가지 힘, 즉 산업 수요와 안전자산 수요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은 랠리는 주로 투자 수요에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은은 실물 경제가 직접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가격이 조정받더라도 하방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국가 전략 차원의 인식 변화입니다. 은은 더 이상 단순한 귀금속이 아닙니다. 첨단 기술 국가들에게 은은 공급망 안보 자산으로 분류되기 시작했습니다. 특정 국가나 지역에 은 공급이 집중될 경우 기술 경쟁력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각국은 은 확보를 단순한 시장 거래가 아니라 장기 전략의 일부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은 가격이 금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은 이미 중앙은행과 초대형 자본의 영역에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반면 은은 아직 상대적으로 작은 시장입니다. 시장 규모가 작다는 것은 동일한 자금 유입에도 가격 변동폭이 훨씬 크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은이 위험해 보이면서도 동시에 강력한 이유입니다. 중요한 점은 은의 상승이 금의 보조 현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은은 독립적인 논리와 수요 구조를 갖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설령 지정학적 긴장이 완화된다 하더라도 AI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이 멈추지 않는 한 은의 산업적 수요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점에서 은은 단기 피난처가 아니라 미래 산업과 연결된 전략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을 바라볼 때 가장 경계해야 할 태도는 과거의 잣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은은 변동성이 크다, 위험하다 라는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변동성이 어디에서 오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 자산의 본질도 놓치게 됩니다. 지금의 은은 불안정해서 오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해졌기 때문에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금과 은의 급등을 단순히 불안해서 오른다 라고만 해석하면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안전자산이 오르는 건 늘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 상승은 성격이 다릅니다. 가격을 움직이는 주체가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누구보다 조용하지만 누구보다 공격적으로 움직이는 중국이 있습니다. 이 파트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중국의 금 매입은 투자가 아닙니다. 통화 패권에 대한 방어이자 공격입니다. 먼저 중국이 왜 금을 선택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 세계가 목격한 장면을 잊지 않았습니다. 특정 국가의 달러 자산과 해외 자산이 정치적 결정으로 동결될 수 있다는 사실. 즉, 달러는 금융자산이면서 동시에 지정학적 무기가 될 수 있다는 현실입니다. 그 순간부터 중국 입장에서 달러 중심 체제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더 이상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달러와 미 국채를 질서 있게 관리하는 듯 보이지만 이면에서는 달러 자산 비중을 줄이고 금을 축적하는 전략을 병행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장이 말하는 조용한 손절입니다. 갑작스럽고 노골적인 매도는 시장을 붕괴시키고 자기 자신에게도 손해가 됩니다. 중국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대신 중국은 천천히 하지만 끊기지 않게 달러 의존도를 낮춥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금 매입 규모가 매우 제한적으로 보입니다. 매달 혹은 연간 발표되는 수치는 이 정도만 샀다라는 메시지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다른 데이터를 봅니다. 글로벌 금 현물 흐름, 물류 데이터, 금 거래소의 재고 이동, 수입 통계, 그리고 여러 교차 지표를 종합하면 공식 발표보다 훨씬 큰 규모의 금이 중국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정황이 반복적으로 포착됩니다. 왜 중국은 실제보다 적게 말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첫째, 공개적으로 우리는 달러를 줄이고 금을 늘린다라고 선언하면 시장은 즉시 반응합니다. 달러는 흔들리고 금값은 급등하며 중국은 더 비싸게 사야 합니다. 둘째, 중국이 금을 과도하게 축적한다는 신호는 미국과의 갈등을 더 자극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충돌을 피하고 싶은 게 아니라 충돌의 타이밍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절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늘 조용히 움직입니다. 보이지 않게 움직이는 것이 최고의 방어이자 공격이 됩니다.
그 결과 시장에서는 중국의 실제 금 보유량이 이미 5,000톤 안팎에 도달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습니다. 이 수치가 사실인지 여부를 떠나서 중요한 건 중국이 공식 수치만큼만 움직이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숨겨진 물량이 바로 금값의 하방을 구조적으로 막아주는 벽이 됩니다. 금값이 조정받는 구간마다 시장에는 언제나 실물 매수가 붙습니다. 그 실물 매수의 가장 큰 축이 국가, 특히 중국과 같은 거대 주체라면 금시장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서 더 깊이 들어가면 중국은 단순히 금을 사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중국이 노리는 것은 금 보유량 자체가 아니라 결제 시스템의 변화입니다. 중국은 우호적인 개발도상국들과의 거래에서 자국 통화 사용을 확대하고 금과 연결된 결제 구조를 실험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특정 거래를 상하이 금거래소와 연계시키며 달러를 거치지 않는 경로를 만들려 합니다. 이 흐름이 아직은 거칠고 불완전해 보여도 핵심은 분명합니다. 중국은 대한통화의 문제를 말로 풀지 않습니다. 자산이동과 결제 경로로 풀어버립니다. 이제 시장은 질문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금이 왜 오르느냐가 아니라 왜 달러만으로 안전할 수 없느냐로 말입니다. 미국의 부채 문제는 여기서 결정적인 촉매가 됩니다. 부채가 커질수록 달러의 장기 신뢰는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국채시장, 통화가치, 국제결제질서 전체로 번집니다. 이런 환경에서 중국 같은 국가가 달러를 줄이고 금을 늘리는 선택은 예외적 행동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따라갈 수 있는 표준 행동이 됩니다.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이 늘어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금은 더 이상 포트폴리오의 보조자산이 아닙니다. 금은 지금 달러 패권 변화에 반응하는 핵심 전략 자산으로 재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가장 큰 엔진이 바로 중국의 조용한 축적입니다. 총소리 없이 진행되는 금융전쟁, 그것이 지금 금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금값 5,000달러 돌파가 단순한 상승이 아니라 통화질서의 구조적 이동이라는 점, 그리고 은이 금의 대체제가 아니라 산업과 안전자산의 이중 엔진으로 재평가되고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중국이 달러를 줄이고 금을 축적하며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질서를 흔들고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변화가 한국 투자자에게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한국 투자자에게 금과 은은 더 이상 있으면 좋은 자산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없으면 위험한 자산으로 성격이 바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구조적으로 외부 충격에 민감한 경제이고 특히 환율과 금리 그리고 글로벌 자본 흐름의 변화에 따라 개인의 자산 가치가 크게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한국 투자자는 금을 가격으로 보지 말고 역할로 봐야 합니다. 금은 수익을 내기 위한 공격 자산이 아닙니다. 금은 위기가 터졌을 때 내 계좌를 지키는 보험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은 보험료가 비싸진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이렇게 오른 금을 지금 사도 되나요? 여기서 답은 단순 매수 매도 판단이 아니라 내 자산 구조가 위기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가로 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자산이 원화 현금, 원화 예금, 국내 주식, 국내 부동산 같은 원화 기반 자산에 과도하게 몰려 있다면 여러분의 위험은 가격 변동이 아니라 통화 환경 변화입니다. 원화는 달러의 흐름과 밀접하고 한국 경제는 글로벌 경기와 수출에 민감합니다. 달러 중심 질서가 흔들리고 금리가 방향을 바꾸고 지정학적 긴장이 장기화되는 국면에서 원화 자산만으로 방어하기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때 금은 추가 수익이 아니라 붕괴 방지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로 한국 투자자에게 은은 투기가 아니라 테마로 접근해야 합니다. 은은 변동성이 큽니다. 이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큰 이유가 단순히 시장이 얕아서만은 아닙니다. 은은 지금 미래 산업 수요와 맞물려 있습니다. AI 인프라, 반도체, 전기차, 에너지 전환. 이 흐름이 꺾이지 않는다면 은 수요는 단기 조정이 와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성격을 갖습니다. 다만 은은 금처럼 천천히 무겁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은은 빠르고 거칠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은은 금과 같은 방식으로 담으면 계좌가 버티지 못합니다. 그럼 한국 투자자는 은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핵심은 비중과 목적입니다. 은을 포트폴리오의 엔진으로 쓰면 위험합니다. 은은 가속장치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브레이크를 망가뜨리는 자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은은 금처럼 안정성을 위해 담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 수요에 베팅하는 제한된 범위의 전략 자산으로 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지금 한국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변수는 금 가격 자체가 아니라 환율입니다. 금은 달러로 거래됩니다. 원화 기준 금 가격은 달러 금값과 원달러 환율이 함께 결정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금값이 조정받아도 원화가 약해지면 국내 금값은 크게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글로벌 금값이 올라가도 원화가 강세면 체감 상승폭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투자자는 금을 볼 때 반드시 달러 금값과 환율 두 축을 동시에 봐야 합니다. 여기서 현실적인 전략이 나옵니다. 한국 투자자에게 금은 결국 국내 금이 아니라 달러 기반 리스크를 중화시키는 장치입니다. 따라서 금을 매수할 때는 단기 가격 예측보다 환율과 금리의 큰 방향을 기준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금리가 내려가는 국면에서 금은 구조적으로 강해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하락은 화폐의 기회비용을 낮추고 동시에 위험자산의 변동성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지금은 금만 사면 끝이라는 시대가 아닙니다.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고 중국이 달러를 줄이고 시장이 불신을 키울수록 금은 장기적으로 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직선이 아니라 계단식입니다. 급등이 있으면 조정이 오고 조정이 오면 다시 구조적 매수가 붙습니다. 즉,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맞추는 매수가 아니라 구간을 나눠서 대응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제가 한국 투자자에게 가장 강조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금은 타이밍 자산이 아니라 비중 자산이다. 은은 확신 자산이 아니라 관리 자산이다. 원화 기준 수익률은 금값보다 환율이 좌우하는 구간이 많다. 지금은 단기 랠리보다 질서 변화에 베팅하는 시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리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불안할 때 사람들은 늘 늦게 움직입니다. 금이 2,000달러일 때는 관심이 없다가 5,000달러가 되면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요? 라고 묻습니다. 이 패턴은 반복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가격이 아닙니다. 내 자산이 어떤 체제에 묶여 있는가, 그리고 그 체제가 흔들릴 때 나는 무엇으로 버틸 것인가입니다.